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정원석 센터장이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 회사 이름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외우시기 좀 어려우실 건데 KTC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못지않게 또 센터명도 좀 깁니다. AI 소프트웨어 융합센터. 사실은 저희의 의도치 않게 원장님이 야 AI야. AI랑 소프트웨어는 지금 대세인데 좀 이거 해야 되지 않겠냐였고 이름이 저희의 이제 의도치 않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저희는 그냥 KTC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냥 이 사람은 이제 사이버 보안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LG 그룹사의 LG 이노텍을 한 10여 년 다니다가 이제 퇴사를 해서 왔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저를 색안경 끼고 보시지 않으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저도 LG전자 납품사였거든요.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사이버 보안 관련된 의료기기 쪽 관련된 이제 공급망 보안을 이제 S범으로 어떻게 이제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LG 전자도 이제 의료기기 쪽 사업을 시작하는 것처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의료기기 쪽에 같이 협력사가 지금은 아닐지라도 향후에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요즘에 가장 많이 도래하고 있는 의료기기들이 AI를 접목시킨 이제 진단보조 프로그램들 이제 그것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AI를 사용해서 영상 처리를 해봤더니 이것들이 너무 성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내 부인이 소아과 의사인데, 내 부인이 치과 의사인데, 이거 한번 줘봐요, 여보. 한번 돌려볼게. 그랬더니 결과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AI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던 분이 의료기기 회사를 차리시고 의료기기로 이제 진단보조 프로그램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AI 관련된 의료기기 인허가 신청수가 이렇게 쫙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LG전자가 어떠한 사업을 이제 더 추진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후에는 이제 그런 이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 회사를 그냥 잠깐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름이 좀 너무 길죠. 그래서 좀 몇 장 준비는 했는데 뭐 중요한 거는 이제 크게 없고요. 사실 저희 회사가 한 55년, 60년 정도 이제 돼가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좀 역사가 짧은 회사는 아니고요. 인원은 한 800명 정도 돼서 이제 국내 이제 국내 모든 지역에 이제 시험소를 좀 갖고 있고요. 저희 본원은 이제 군포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센터는 이제 융합보안 시험과 소프트웨어 품질 시험, GS 시험을 하고 있고요. AI 관련된 이제 안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어필하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인터넷진흥원과 사실 많은 업무들을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IoT 보안 인증이라는 인증 체계 인터넷진흥원이 수행을 하고 있죠. 이미 고시에도 올라가 있고 IoT 보안 인증에 있어서 2017년에 저희가 이제 거기에 요구사항을 개발을 했고요. 한 5년간 인터넷진흥원에서 시험 용역 서비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2년에 시험기관 지정을 받고 이후로는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IoT 보안 인증 시험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이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 정보보호 인증이라는 이런 이제 사이버 보안 쪽에 기기 관련된 보안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는 가장 좀 앞서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식약처와 같이 긴밀한 그런 이제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그저께 화요일 날 제가 식약처 들어가서 종료 보고를 하고 왔는데 어떤 종료 보고냐면 S범을 이용해서 어떻게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을 추구하면서 이제 대국민 아니면 이제 제조사 기업으로 그런 사업을 할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긴 하지만 팀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S범 다 아시죠? 라고 여쭤봤잖아요. S범 다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실제적인 시험 서비스를 해주는 기관이다 보니까 제조기업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들을 많이 이제 논의를 하면서 이러한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럼 S범 준비하셨어요? 라고 하면 S범이 뭐예요?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S범이란 개념 자체가 이제 사실은 보험에서 이제 비로 버틀에서 하드웨어 측면에 대한 부품 명세서가 사실 초기에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누가 보험 그러면 하드웨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품 명세서라는 개념 자체가 나온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 전에는 근데 관리를 안 했냐? 그렇진 또 않았었어요. 그 전에는
그 라이브러리나 오픈 소스에 대해서 이거 당신들 쓰는데 이거 안전한 거예요? 최신 버전이에요? 보안 패치가 됐는데 적용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다 문의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받아서 안전 여부를 판단하고 그게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 보완해서 하든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서 갖고 오세요라고 했던 개념들이 이미 IoT 보안 인증 인터넷진흥원에서 이제 시험 서비스를 할 때 그때부터도 이미 확인을 하고 넘어왔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그냥 단순히 하나하나씩 볼 것이냐라가 아니라 이제 그거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S붐은 이제 비로 부품 명세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부품 명세서를 어떻게 추출하냐면 이네들이 라이브러리가 갖고 있는 메타데이터에 있는 그 요소들 그리고 이제 식별자들을 추출해서 부품 명세서를 생성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부품 명세서 S붐을 가지고 취약점을 진단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이제 거기에서 나온 버전들을 추출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DB에 그 버전을 집어넣고 그 제품명을 넣었을 때 그게 취약점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고 추출해주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취약점을 알아내는 방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S붐에 관련된 것들을 추출해서 왜 취약점이 있어요 없어요라고 했었을 때 거기서 그것들을 알려주지 않거든요. 한 번 더 능동적으로 뭔가 확인을 해야만 그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나 오픈소스에 취약점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을 해주셨긴 했지만 S붐 자동화 도구로 돌렸었을 때 얘네들이 정확하냐 안 하냐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도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이유는 이제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들을 전체적인 라이브러리에서 지원해주는 기능이 10개라고 했었을 때 그 라이브러리 우리가 사용하는 기능이 1개, 2개일 수 있거든요. 근데 취약점을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의 그 속성들은 그 2개가 아닌 5번째, 6번째에 있는 속성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S번뿐만 아니라 백스라는 문서들을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배경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의료기기를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의료 종사자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의료기기는 어떤 것들이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의료기기는 이 2개로 이제 나눠서 크게 보고 있습니다. SAMD, 소프트웨어 애즈 메디컬 디바이스, 독립형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 이 하나로서 의료기기,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IMD, 이 소프트웨어가 이제 의료기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바라보는 의료기기들이 다 이런 이제 범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의료기기 제조사분들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사이버 보안 담당자잖아요. 오시면 어떤 의료기기 개발하세요? 라고 여쭤봤었을 때 우리 의료기기는 요런 것들이 있고 이 기능이 좋아서 뭔가 질병을 이제 검출할 때 99% 질병을 검출하고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사이버 보안 담당자, 내가 이 기기를 평가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사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이버 보안은 얘네들을 공격해서 뭔가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것들을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에 관심이 있냐면 이 의료기기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먼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의료기기를 구분을 할 때 얘는 진단보조 프로그램이에요. 요거는 인슐린 펌프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어떤 범주, 어떠한 그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더 궁금증을 갖고 있다라는 게 저희 이제 사이버 보안의 담당자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사이버 보안은 뭘까요? 사이버 보안. 우리 계속 보안 사고 났다 이야기를 하는데 보안의 궁극적인 그 의미는 뭘까요? 그건 뭐냐면 그 인가받지 않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중요 정보나 데이터를 건드릴 수 있게 건드리는 것들, 시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인가받지 않은 사람. 그게 요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지금 랜섬웨어 감염되거나 누군가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 가져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인가받은 사람이 가져가서 뭐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인가받지 않은 사람들이 금품을 탈취하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악의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인가받지 않은 사람 거기에 대해서 뭔가 행위를 하는 것들, 가져가는 것들이 사이버 보안의 가장 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보안을 접근할 때 뭘 해야 되냐면 우리 기기가 갖고 있는 어떤 취약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취약점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간다 그랬죠? 인터페이스라고 그랬죠. 우리 제품에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 먼저 식별을 하고 그 인터페이스를 어떤 사람이요?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대한 게 최종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다시 이제 보안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AMD 독립형 의료기기와 소프트웨어 내장형 의료기기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인 의료기기는 어떤 거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죠. 그것들을 바라봤을 때 지금 독립형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기반, 온프레미스 기반, PC형, 모바일 이런 것들로 어떤 의료기기가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느끼고 볼 수 있는 의료기기인지 알 수는 없죠. 근데 실제로 클라우드 기반의 의료기기는 어떤 의료기기들이 많이 있냐면 이런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의료기기들이 가장 많아요. 나의 CT, 엑스레이 아니면 나의 머리에 CT를 찍어서 누군가에게 던져줬더니 그게 뭔가 폐를 찍었을 때 이게 폐렴이다, 폐암이다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건강합니다라는 것들을 진단해주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가 이제 진단 보조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또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DTX라고 해서 디지털 치료제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는 예전에는 이제 ADHD 주의력 결핍이 있는 아이들에게 약을 먹여서 이제 좋은 이제 뭔가 좀 정상적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것들이 약으로 먹으면 뭔가 불면증이라든가 소화불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연구했던 분들이 이거는 집중력에 대한 거니까 뭔가 앱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치료제를 만드셨어요. 그런 것들이 디지털 치료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독립형 그냥 소프트웨어 자체로 치료제를 만드는 거 그리고 얘네들은 뭔가 별도의 형상이 없지만 소프트웨어 우리가 갖고 있는 PC상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뭔가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의료기기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내장형 SIMD라고 하는 것들이 뭐 펌프 의료기기 OS, 펌웨어 의료기기 OS 하이브리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LG전자 그 의료기기인 것 같은데요. 예, 요거고 뭐 인슐린 펌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코로나 진단기, 요거는 이제 인바디 우리 이제 뭔가 그 건강검진하면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펌웨어 기반으로 생성된 구성된 이제 의료기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SIMD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의료기기에 어떠한 취약점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많은 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이신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내가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서 이 1부터 100까지 다 내가 개발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그렇게 우리는 개발했다라고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라고 하면 한 분도 안 드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급망 보안의 이제 그 분석 결과를 보면 실제로 오픈 소스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비중이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20%만 우리 기기에 적절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이제 하나의 제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20%의 소프트웨어는 내가 개발했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취약점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우리가 개발하지 않은 80%에 대한 그 오픈 소스는 얼마만큼의 취약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를 시놉시스라는 사에서 그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헬스케어, 헬스테크, 라이프 사이언스에 대한 이제 요 통계를 구성을 해봤더니 이런 이제 코드 베이스로 이제 이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나 이제 소스 코드에 얼마나 취약점이 있는지 봤더니 80%에 대한 하이 리스크 버너러빌리티가 취약점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되게 큰 얘기가 되는 거죠. 번외로 그러면 20%에 대한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그 관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시큐어 코딩 도구들이 많이 요즘 보편화되어져 있어서 그 코딩 도구를 가지고 아니면 미즈라시라든가 그런 이제 코딩 룰을 가지고 점검을 함으로 인해서 그 나머지 20% 우리가 짠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들을 안전한지 여부를 많이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실제로 FDA는 어디까지 시험 결과 보고서를 요청을 하냐면 S범은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일반적이고요. 또 이제 정적 분석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같이 제출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이 자체적인 이 한 덩어리에 대한 것들은 안전성을 판단하고 싶은데 80%에 대한 것들은 S범으로 확인하고 싶은 건 나머지 20%는 시큐어 코딩이나 그런 정적 분석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인허가를 내줄 그 의료기기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실히 확보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그네들의 이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좀 전에 교수님 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의료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전진숙 의원님실에서 제공한 이제 그 사고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있고, 요거는 이 식품의약품 그 식약처에서 이제 취약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들을 이제 좀 날린 것들이 이렇게 좀 있어요. 근데 저기 뭐 좀 이거 보고 좀 이상하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MRI 장비나 인슐린 펌프나 뭐 인공 심장이나 아니면 그런 제품에 뭔가 사고가 발생해서 사람이 죽었다라는 기사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사실 그런 사고는 크게 벌어지지 않고 있어요. 어떤 사고가 벌어지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랜섬웨어로 병원을 공격해서, 어느 기관을 공격해서, 아니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이제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별도의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정보를 취득해서 뭔가 보이스피싱을 하려고 그 개인정보를 팔아먹는, 이제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를 아니면 침투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네들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보세요. 인슐린 펌프 해킹 취약점이 있다. 이식형 심장 박동기 해킹이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들은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은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들이 좋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누군가 한번 이런 게 걸리면 그 업체는 시범 케이스로 걸릴 수밖에 없어요. 언론 홍보 엄청 크게 날 거고요. 그 기업이 문을 닫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나지 않은 것들이 이제 가장 좋은 이제 그 뭔가 포인트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것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기기를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된다는 것들이 이제 우리의 미션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외 사례인데요. 해외 사례에서 봤었을 때 사망 사고가 있었어요. 독일 디셀도르프 대학병원에서 사망 사고가 났었는데, 이것도 누군가가 이 사람을 죽여야지라고 해서 죽인 게 아니라 랜섬웨어가 걸려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서 이제 사람이 죽은 그런 이제 사고 사례가 있었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FDA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취약점에 대한 그 보안 조치 현황들도 보면 이러한 이제 사건들이 많이 이루어지긴 했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취약점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있어요. 어떤 취약점이 어느 라이브러리에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찾아내고 있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FDA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너희들 의료기기에 취약점이 있어 없어라는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하게 되고, 근데 너희들이 쓰는 라이브러리를 갖다 썼는데 이 라이브러리 인해서 진짜 뭔가 사고가 난 적이 있어? 라고 하면 그 라이브러리는 절대 못 쓰게 하는 것들이 FDA 문서들이 들어가 있어요. 절대라는 표현이 좀 강하긴 하지만 이것들은 쓰면 안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취약점이 발견된 그런 이 라이브러리는 KEV라는 이제 그런 용어로 해서 식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디지털 의료기기 사이버반의 위협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사전에 예방하고 빠른 대응, 그리고 규제와 자율적 준비로 보건력과 투명성을 높일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이제 숙제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S보험 기반으로 해서 위험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들이 지금 식약처에 좀 기조긴 해요. 그래서 S보험에 대한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고 있고, 마침 또 그저께 이제 그 대책에 대한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S보험이 사실은 식약처의 디지털 의료 제품법에는 S보험을 제출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그저께 이제 27년까지 강제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그것도 강제화가 될 걸로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셨을 때 아까 말씀하실 때 보건력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보건력. 이제는 우리가 막는 거는 이제 도저히 못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AI도 너무 발달을 해 가고 있고, 공격에 대한 사이버 보안, 그리고 이제 해킹에 대한 것들도 AI를 사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도저히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되게 큰 과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CRA라고 그랬죠. 사이버 레질리언스 액트. 어떻게 보건을 할 것인가에 대한 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또 하나 그 글로벌로 이제 화두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명성이에요. 투명성. 당신들 뭔가 고장나고 해킹 사고 났으면 공개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이제 그것들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EN303645라는 이제 그 표준을 가지고 4개 요구사항을 가지고 강제화를 작년에 이미 시작했어요. 거기 중에 한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그 투명성이에요. 당신들 뭔가 문제 생겼으면 빨리 조치할 수 있게 이 취약점에 대한 것들, 이 사고에 대한 것들을 공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패치해서 이것들이 문제가 안 될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줘야 돼라고 하는 게 그 4가지 요구사항 중에 하나의 2개 이제 요구사항으로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그 규제 기관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복원력과 투명성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복원력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백업을 적절하게 해야 되고, 복원할 때, 리스토어할 때 그러한 기능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있죠. 뭐죠? 업데이트. 업데이트를 안전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투명성을 이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엔드 그 프로덕트 뭐 OEM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취약점이 생긴 거에 대해서 오픈할 그런 여지는 LG전자는 해야 되겠죠. 본인들의 제품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공개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우리 제품 어떤 거에 지금 취약점이 발견했습니다 하면 그 발견된 취약점을 공개하고, 우리 언제까지 요거 개선하겠습니다라는 것들을 공개해야 되는 것들이 이 투명성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유럽에 수출을 하고 계시다면 이미 이제 그렇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들이 우리는 찾아보면 될 거고요. 그래서 S범을 어떻게 관리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사이버 보안 관련된 것들을 유지할 것인가, 그거 이제 숙제가 됐는데, 실제로 여기 미국, 유럽, 국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이 가장 빨리 가고 있죠. FDA가 이전에 2014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에 대한 4가지 요구 사항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사실 그것들은 그냥 유야무야,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었고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계속 유지가 되다가 2023년에 이제 사이버보안 그 프리마켓에 대한 이제 사이버보안 가이던스를 이제 배포를 했어요. 근데 이전에 이제 4개밖에 관리를 안 하던 이제 그 요구 사항이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 내용에 S번부터 침투 시험, 그리고 정적 테스트, 동적 테스트, 그리고 퍼징 테스트,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적절하게 했는지,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위험 모델링에 대한 문서를 반드시 제출해라라고 하는 것들을 FDA가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제품이 뭔가 위험이 있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이거를 추출하고 그걸 어떻게 완화시키고 보완해서 그 기능을 집어넣을지에 대한 것들을 찾아내서 모델링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많이 컨설팅을 받으시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들은 그 위협 모델링, 위협 분석이 가장 시발점, 가장 처음 하셔야 되는 내용인데, 그것들을 강구하시고 맨 끝에 우리 다 제품 다 만들어 놓고 이거 우리 안 했는데라고 해서 오시면 그때부터는 큰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규제 기관들이 이제 그 S범에 대한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그 MDR로 이제 의료기기 규정으로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네들은 사이버 보안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써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MDR 문서를 보면 도대체 사이버 보안을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뭉뚱그려 써놨네.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네들이 MDCG, 메디컬 디바이스 코디네이션 그룹이라는 데에서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어요.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뭐부터 시작하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험 분석, 위협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결국에는 침투 시험이나 모든 그 정적 분석,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S범도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S범까지 크게 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올해 1월에 발효된 이제 디지털 제품법에는 S범을 담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넘어갈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국내 디지털법은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명세서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서 지금 애매모호한 이제 그런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저께 발효된 이제 그 내용 때문에 2020년, 27년까지는 이것들이 이제 강제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제가 판단했었을 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 취약점들은 해결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이 활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행위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S범은 S범 자체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S범을 뽑았었을 때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을 하고, 그 취약점이 있다면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이거는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라는 것들을 식별을 해서 이 서드파티 라이브러리가 갖고 있는 취약점이 우리에게는 영향력이 없습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S범에 대한 접근을 하면 되는데, 총칙으로 해서 이제 이번에 그 발간된 이제 그 법적 근거 요 이제 그 지침, 보안 지침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7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위험 관리 측면,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이제 이런 S범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S범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약처 과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정도에 뭐가 나오냐면 S범을 이용한 이제 사이버 보안 그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사례집이 이제 발간이 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올해 한 해 동안 개발을 했고요. 거기에 S범이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그리고 S범으로 인해서 취약점이 발견되면 그 취약점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많이 앉아 계시지만 실제로 S범 뽑아보면 취약점을 CVE라는 것들로 이 취약점에 대한 지표가 나오는데 CVE를 어떻게 봐야 돼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도 이제 식약처에서 배포될 S범 관련된 이제 정보 자료집에 실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이런 그 미국의 NTI랑 아니면 C사에 대한 이 문서들을 다 모아서 이제 공통 요구 사항들을 뽑고 이제 공통 요구 사항을 다 뽑았었을 때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S범의 초기에 이제 그 취지는 라이센스 관리를 하고자 하는 성향들이 강했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에 대한 보안의 측면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낮았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S범을 이용해서 사이버 보안 관련된 서드파티 라이브러리의 취약점을 관리하고자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미국 통신정보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NTI에서 관리하고 있던 이 S범의 프레이밍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트랜스퍼런시가 C사로 이제 변경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보안 주관 기관인 우리가 이제 담당하겠다라고 해서 서드 에디션은 이제 C사가 담당해서 개정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FDA는 C사 거를 쓰지 않고 이전에 NTI에서 개정 세컨드 에디션으로 그 FDA는 우리는 아직까지 이걸로 이제 레퍼런스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나중에 FDA를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면 S범은 이 세컨드 에디션을 가지고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에 대한 것도 좀 조사를 했는데 표준은 이제 국내 3개 정도의 표준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3개 정도의 그 S범의 포맷에 관한 이제 표준들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SWID 같은 경우는 쓰지 않는 걸로 그리고 SPDX나 사이클론 DX라는 이 두 가지 포맷을 FDA는 받아줄 거고 이제 국내에서도 그렇게 진행이 될 걸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S범에 대한 그 속성들은 어떤 것들이 표현이 되어져 있냐면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그리고 공급업체 이름 그리고 구성요소의 이름 버전 문자연 요거는 다 뭐의 이름이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드파티 하나하나에 대한 것들을 식별을 해서 뽑아놓은 그 정보에 대한 것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쓰는 서드파티 라이브러리가 50개다 그러면 이게 몇 개 나오겠어요? 50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50개를 적절하게 잘 추출할 수 있냐 그것도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 S범을 추출할 수 있는 그 자동화 도구의 역량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그 요구 사항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들은 지금 제가 뭐 각 하나하나 말씀을 안 드려도 이 문서를 한번 그 인터넷에 쳐보시면 바로바로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다 무료이기 때문에 다운 받아서 보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얘네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이제 그 요구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확인했던 그 고가의 S범 자동화 도구에서 이런 내용들을 추출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매뉴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하셔야 되고 다음은 이제 식약처에서 어떻게 이제 S범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저희가 두 가지 과제를 수행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 자재 명세서를 이용한 사이버 보안 그 침해 예방을 위한 이제 수단에 대한 것들이 이 정보 자료집을 만드는 것들이 요 하나의 과제를 수행했고 또 하나 뭐냐면 그 S범 저작 도구에 대한 것들이 고가고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제조사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 그 플랫폼을 만드는 이제 이러한 과제들을 또 3년 과제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는 이런 내용들로 이런 이제 도구들로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좀 쉽게 S범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의료기기에 한해서입니다. 그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범은 메타데이터, S범 자체 그 문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S범 메타 정보가 있고 좀 전에 보여드린 그 하나하나에 대한 그 라이브러리에 대한 그 부품 명세에 대한 정보들을 심고 있는 이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연구했던 연구 내용들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범의 취지가 예전에 라이센스였지만 현재는 이제 사이버 보안적인 측면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전에 그 라이센스 중심으로 봤던 것들보다는 이제 그 보안적인 측면으로 요구 사항들을 추출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S범에 대한 그 전문가들을 모셨었을 때 학연산, 정 그래서 병원에 계신 분들까지 다 모셔놓고 이제 그런 협의체를 좀 진행을 하였고요.
요거는 이제 그 S범은 그 소스 코드와 이제 바이너리를 좀 구성하는 것들로 이제 추출을 할 수 있는데 대개는 다 소스 코드로 해야만 이제 안전한 그리고 이제 확실한 이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라는 것들 결론을 좀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그 자동화 도구가 어떠한 이제 소프트웨어에 적절할지에 대한 펌웨어냐, 뭐 클라우드 기반이냐, 아니면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사했을 때 적절한 이제 그 자동화 도구에 대한 것들도 좀 추출을 했다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관련 취약점의 관리 방법들은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로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이제 좋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들은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과 정부와 규제기관에서 적절하게 S범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그 이제 의료기기 자체의 이제 안전성을 이제 추구하는 것들이 최종 목표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뭔가 하라고 하면 이제 뭐 정책적인 것들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라고 하면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그 의도들을 적절하게 파악을 하셔서 말씀드린 것 같이 S범을 생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S범을 추출해서 취약점을 없애는 게 최종 목적이다라는 것들을 잘 인지하셔서 나중에 잘 준비하셔서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